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결정 안 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을 향해 벌써부터 당대표 후보가 대선 주자들을 장기판 말다루듯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적응하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말을 쉽게 내뱉고 쉽게 거두는 김종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는 제발 좀 정치판에 미련두지 마시고 문재인이랑 쎄쎄쎄나 하고 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방지 차원에서 문재인이랑 둘이 고수톱을 치며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내역을 전수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12명의 투기 의혹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실명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최연일 천안함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다 수당시켜놨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상호는 폭침당한지도 몰랐으니 최 함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도넘은 막말까지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이슈가 다시 점화되기 시작한 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다수의 의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계 입문, 더 나아가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보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들도 잇따랐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은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늘 그랬듯 측근들의 전원 또는 윤 전 총장을 만난 사람들의 전원에 따른 그런 보도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검찰총장이었을 때 또는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직후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자이든 타이든 정계 입문이 확실시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측근들로부터 나오는 보도가 남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메시지 관리팀을 만들어 체계를 갖추던가 아니면 시대에 맞게 사안마다 SNS로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그러지 않고 있고 언론은 여전히 측근들의 발언을 매개체로 한 분석 또는 해석 또는 추측성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기사들로 윤 전 총장의 의중을 알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 행보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측근들 또는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이다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으나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누구누구를 만났다.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 라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현충일 행보도 정계 입문 또는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구나를 암시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어제 또다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을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것을 넘어 우롱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윤 전 총장과 서울 대강초,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윤 전 총장이 속내를 털어놓는 몇 안 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입으로 갖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친구로서 정확한 진위를 전달하고 싶어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나섰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큰 억측이다라며 윤석열 본인한테 정말 입당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최근 윤 전 총장과 소통한 정치인들은 그의 입당이 가시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이 교수는
그분들은 정치인이니까 윤 전 총장의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했을 것이다라며 거기에 언론의 해석이 붙으면서 과장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라며 난 국민한테 소환돼서 나왔다. 그러니 날 소환한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열망과 바람에 따라 할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윤 전 총장이 이제 곧 공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겠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가장 절박한 후보는 단연 나경원 후보일 것입니다.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이고 이준석 후보는 나이도 젊고 혹여나 당대표 후보에서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2의 정치 인생을 설계하면 되는데 나경원 후보는 사정이 좀 다르죠. 이미 지난 총선에서 상대당 이수진 후보에게 패했고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나서는 것도 무리가 있죠.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말지를 놓고 장구가 길어졌던 것도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소식과 관련해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 모 언론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구인 이철우 교수 인터뷰를 통해 아직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린 바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벌써부터 당대표 후보가 대선 주자들을 장기판 말 다루듯 대하고 시사평론가처럼 함부로 평가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나 후보는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윤 전 총장이 궁극적으로는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합류 의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절차는 전혀 특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 쪽 인사들과 몇 차례 접촉했고 그것이 입당설로 해석됐을 뿐이라고 부연 설명한 나 후보는 대선 주자를 탄생시키고 그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이지 않는 당대표, 들리지 않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7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두려워하는 세력은 문재인 정권보다 좌파들에게 부역자 역할을 한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 세력들이라면서 이준석 후보가 탄핵이 정당했다는 발언은 탄핵 배신 세력들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거짓, 음모, 배신 세력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촛불 쿠데타에 의한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권력 찬탈 탄핵이었다면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 음모는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제2의 탄핵이 될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위한 여야 야합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통령제는 무력화되고 결국 좌우 연정으로 불법 탄핵 세력이 면죄부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우파와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 친중, 친북, 반미 체제를 만들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연방제 도입을 통해 한반도는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전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에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잠시나마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에 침을 뱉고 나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사건건 당의 진로에 음으로 양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태를 두고 윤한홍 의원은 김종인 본인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일갈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지지 의사를 확고히 하고 반대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함께 윤 전 총장을 배제하려는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김종인 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경원 후보가 경선에서 밀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후보의 선전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다시 한번 이 후보를 측면 지원했는데요. 그러자 나경원 후보도 이에 반응하며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탁드린다. 더 이상 우리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읍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사건건 당내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 말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적용하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 검사 출신 대권주자 얘기를 하면 윤석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직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김종인 위원장. 뭔가를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관종병에 걸린 건 아니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신의 말을 꼭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두고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전엔 난데없이 설렁탕이 등장합니다. 기본소득과 설렁탕,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7일 페이스북에 설렁탕집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리시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을 설렁탕으로 비유하면서 국민의힘을 설렁탕 전문 간판을 내건 설렁탕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기본소득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 잘 되는 원조 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 전문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고 물었는데 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을 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남의 집 간판 노려볼 시간 있으시면 프리마, 커피크림 안 풀고 설렁탕 육수 제대로 낼 국리나 하시지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지사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설렁탕을 진한 육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밀크커피에 쓰이는 프림을 넣는 집이 간혹 있죠. 윤 의원은 그런 꼼수에 이재명을 비유하며 맞받아친 것입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보편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횡설수설로 밑장 빼는 걸 가리는 걸 이제 그만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816명의 부동산 내역을 전수조사한 후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누구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은 했으면서 실명 공개는 하지 않는다. 정권의 눈치를 적당히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투기자들이 발각된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곧바로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는 등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익위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16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며 16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한 전체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되는 사례는 6건이고 배우자 관련은 5건, 5건은 직계 좀비 속과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한 권익위, 하지만 명단 공개는 왜 하지 않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자 권익위 관계자는 7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것 자체가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는 누가 땅 투기를 했냐는 것인데 권익위는 참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경찰 또한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도 수사 의뢰된 사안이라 실명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권익위와 경찰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실명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정치권에서는 친정부 인사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라는 문건이 돌았습니다. 문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총 13명이 부동산 투기 의심자로 이름이 올랐고 여기에는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엄중한 잣대 적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은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출당까지 거론한 만큼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던 조상우라는 이 작자가 천안함 전 환장인 최원일 예비역 대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조상우 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6일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막말에 스튜디오는 술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우는 아니요,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라고 자신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생존 예비역 장병 16명은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는데 이를 두고 조상우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천안함 폭침 당시 최 전 함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시위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조상우는 폭침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이 끝날 때 진행자는 채널A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조상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채널A가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상우를 데려다 앉혀놨을 텐데 생방송 중 도에 지나친 발언을 해대니 채널A 뉴스 탑10 제작진도 참 당황스러웠을 듯합니다. 한편 조상우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파랑 대표 변호사로 시사 프로그램에 민주당 측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방송에 나와 어떤 기막힌 발언들을 해댈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조상우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 인터넷 등에서는 이런 음모론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감염병을 일부러 만들어 퍼뜨린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런 음모론이 단순 음모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근거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포되기 훨씬 전 중국군의 한 과학자가 관련 백신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언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김민해방군 소속 저우위선 교수는 지난해 2월 24일 군을 대표해 코로나19 백신 특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인간 전염을 처음 확인한 지 불과 5주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저우 교수는 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고 권위자인 스정리 박사 등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진과 긴밀히 협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경고하기 훨씬 전부터 이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우 박사는 백신 특허를 출원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의문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들 중 한 명인데도 그의 사망 소식은 중국의 한 개 매체에서만 보도됐을 뿐이라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저우 교수는 생전에 미네소타대와 뉴욕 혈액센터 등 미국의 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도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찌감치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받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관한 반감이 작용했는지 미국의 주류 언론과 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정신나간 음모론이라고 부르며 경멸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코로나19와 같은 증상으로 중병에 걸린 우한 연구소 직원 3명의 보고를 포함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자 연구소 유출설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냉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자국 정보기관들에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12곳 이상의 국립연구소들 역시 90일간 이들 정보기관을 지원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미국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정치권에선 지난해 치러진 대선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덕을 톡톡히 본 민주당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려 하고 반대로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공화당은 이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presidential election was by far the most corrup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 경쟁을 촉발한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공화당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플로리다 등 15개 주에서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절차를 제한하는 법안이 20여 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주까지 더하면 30여 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공화당과 반대로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투표법을 꺼내들었는데 지난 3월 하원에서는 10표 차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상원 처리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맨친 의원이 당파적 투표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상원은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한 표라도 나올 경우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산림청이 내놓은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놓고 최근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나무는 탄소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낸 뒤에 탄소 흡수가 잘 되도록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 오래된 나무가 사라지면서 흉물스러운 민둥산이 드러났고 정책 방향이 맞는지 논란 속에 결국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대규모 벌목이 진행 중인 산악지대 30헥타르 축구장 40개 면적에 45년 된 산림이 정상부터 발치까지 벌겋게 토양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지난해 벌목이 이뤄진 또 다른 야산에서는 35년 가까이 자란 낙엽송이 모두 자취를 감췄는데요. 우리 국토의 산림은 3분의 2 넘게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 때문에 산 주인들은 숲에서 소득을 만들 길이 없고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조림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또 자주 베어내고 심을수록 보조금 액수가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베고 심는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조림업자에게는 이익이죠. 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 산 주인들은 나무가 40년에서 50년이 되면 베어내 팔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무가 오래되었다고 베어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그냥 북한처럼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라는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7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꿈쟁이님께서 팩트 질문, 김종인이 정말 킹메이커입니까? 박, 문 두 대통령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될 만한 후보에게 붙은 건 아닌가요? 만약 조국이나 최강욱을 대통령 만들면 진짜 킹메이커라고 믿겠습니다. 라며 꿈쟁이님 말씀 그대로 사실에 기반한 팩트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조국이나 최강욱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진짜 킹메이커 아니냐, 이 말에 공감이 참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블레스님께서 이준석, 정치 떡잎의 양심이 저 정도면 중진됐을 때는 어떨지, 절대 보수에서 키워놓으면 안 된다, 다 망가뜨려 놓을 거다, 정체성은 보수도 아닌데 왜 여기 있는지라며 거짓말을 밥 말아먹듯이 하는 이준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꿈쟁이님과 블레스님 외에도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